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깊고 깊은 상월짜기에 사시사철 짙은 안개가 머무르는 신비로운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서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는데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이 마을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곤 했지만 새벽이 다가올 무렵이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푸르스름하고 몽환적인 기운이 감돌아 마치 신선들이 사는 곳 같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박하고 부지런하여 해가 뜨면 밭을 갈고 해가 지면 문을 걸어 잠그고 잠자리에 들었으나 그 마을의 가장 안쪽 대나무 숲이 울창하게 우거진 곳에 자리 잡은 오래된 기와집에는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방의 주인은 마을 사람들이 김선비라고 부르는 젊은 학자였는데 그는 세상의 부귀영화나 높은 벼슬자리에는 도통 관심이 없고 오로지 옛 성현들의 말씀을 읽고 자연의 이치를 깨우치는 데에만 마음을 쏟는 고고한 인품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김선비가 머무는 집은 그의 조부 때부터 내려온 유서 깊은 고택이었으나 세월의 흐름을 이기지 못해 기와 틈 사이로 자풀이 자라나고 담장은 군데군데 헐거워져 있었지만 선비의 단정하고 꼿꼿한 성품 덕분에 집안 곳곳은 항상 정갈하게 비질이 되어 있었고 뜰에 핀 야생화들도 주인의 보살핌을 받아 제각기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낮에는 텃밭을 가꾸거나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소일을 했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사랑방에 앉아 책을 펼치곤 했는데 그의 글 읽는 소리는 맑은 시냇물 소리처럼 낭랑하여 밤새 산짐승들의 자장가가 되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이하고도 애틋한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밤과 아침이 교차하는 그 짧은 순간, 즉 어둠이 걷히고 여명이 밝아오기 직전에 그 찰나에만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우물가에 나타나는 한 여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마을 사람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신비롭고 투명한 모습을 하고 있어 선비는 그녀를 볼 때마다 숨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처음 그 여인을 본 것은 늦은 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밤새 글을 읽느라 침침해진 눈을 비비며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온 김선비는 자욱하게 깔린 새벽 안개 사이로 희미하게 움직이는 흰 그림자를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도둑이나 산짐승일 것이라 생각하여 조심스럽게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동태를 살피던 선비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하얀 소복을 입고 긴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은 여인의 뒷모습이었는데 그녀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소리 없이 우물가로 다가가 두레박을 내리고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두레박이 물에 닿는 첨벙 소리도 물을 끌어올리는 도르래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인데 선비는 자신이 너무 피곤하여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이라 여기며 눈을 감았다 다시 뜨기를 반복했지만 여인의 모습은 안개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 주변에는 반딧불이 같은 은은한 빛이 감돌고 있어 빗방울조차 그녀의 옷자락을 적시지 못하고 튕겨 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선비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버릇이 생겼는데 닭이 울기 전 사방이 가장 고요해지는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그 여인이 우물가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선비는 방문 창호지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숨을 죽인 채 그녀를 지켜보곤 했는데 여인은 우물에서 기든 물로 마당에 있는 꽃나무들에 물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멍하니 우물 안을 들여다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쓸쓸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선비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 싶었지만 그녀는 늘 고개를 숙이거나 안개에 가려져 있어 희미한 옆모습만을 볼 수 있을 뿐이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청초하고 아련한지 선비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연민과 사랑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대문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법이 없었고 오직 땅에서 피어오르는 안개처럼 스르르 나타났다가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여 첫 햇살이 마당에 비치면 마치 아침 이슬이 증발하듯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김선비는 그녀가 사람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두려움보다는 호기심과 그리움이 더 컸기에 하루하루 그녀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선비가 밤새 불을 켜놓고 혼자 중얼거린다는 소문을 듣고는 학문에 너무 정진한 나머지 기가 허해진 모양이다 라고 수근거렸지만 선비는 남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그 새벽의 여인에게만 온 마음을 빼앗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선비는 용기를 내어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내려서려 했으나 문지방을 넘는 순간 삐걱거리는 나무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고 그 소리에 놀란 여인이 고개를 돌려 선비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선비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녀의 눈과 마주쳤는데 그 눈동자는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맑고 깊었으며 그 안에는 천년의 세월을 품은 듯한 슬픔이 담겨 있어 선비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선비를 응시하다가 슬픈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을 입술에 대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는 밀려오는 아침 햇살과 함께 연기처럼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가고 여름이 오면서 마당의 풀벌레 소리가 더욱 요란해졌지만 여인이 나타나는 그 새벽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선비는 그녀가 정령인지 귀신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녀가 나타난 날 아침이면 마당의 꽃들이 더욱 싱싱하게 피어나고 우물물 맛이 꿀처럼 달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비는 그녀가 이 집과 마을을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일 것이라고 믿게 되었고 혹여나 자신의 섣부른 행동이 그녀를 놀라게 하여 다시는 오지 않게 할까봐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선비는 낮이면 그녀가 서 있었던 우물가에 가서 그녀의 발자국이 남지 않았나 살펴보았지만 이끼 낀 돌 위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맑은 물 냄새만이 은은하게 풍겨와 간밤의 만남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줄 뿐이었습니다. 선비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서 이제는 글을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붓을 들어도 그녀의 모습만을 그리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집안일을 돌봐주는 늙은 하인 박노인은 김선비의 변화를 눈치채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주인을 살피곤 했는데 그는 평생을 이 집에서 살아온 터라 집안의 내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노인은 퀭한 눈으로 마루에 앉아있는 김선비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나으리, 요즘 들어 밤잠을 설치시는 날이 많은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 터가 워낙 기가 센 곳이라 헛것이 보이거나 가위가 눌릴 수도 있으니 몸을 보하는 탕약이라도 한 제 지어 올릴까요? 하지만 김선비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저 빙그레 웃을 뿐이었습니다. 선비는 박노인에게조차 그 여인의 존재를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녀가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보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기도 했고 혹여나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어 부정을 타게 되면 그녀가 영영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여름밤에 열기가 식지 않아 무더운 날에도 선비는 창문을 닫지 않고 모기장을 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보름날 밤 여인은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나타나 마당을 거닐었는데 달빛을 받은 그녀의 모습은 눈이 부시게 아름다워 선비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을 뻔했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 있는 늙은 배롱나무 아래 멈춰 서서 가지를 쓰다듬었는데 그녀의 손길이 닿자 시들해가던 꽃송이들이 다시 생기를 되찾고 붉은 빛을 띠며 피어나는 기적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선비는 그 모습을 보며 그녀가 단순한 원혼이 아니라 생명을 관장하는 귀한 존재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녀에게 말을 걸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느라 주먹을 꽉 쥐어야만 했습니다. 그대는 누구시기에 이토록 슬픈 눈으로 매일 밤 찾아오시는 겁니까? 선비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묻고 또 물었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만이 가슴속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갑작스런 소나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자 선비는 그녀가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실망감에 젖어 있었는데, 빗소리를 뚫고 희미한 빛이 우물가에서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급히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쏟아지는 빛 속에서도 젖지 않은 채 우두커니 서 있었는데, 빗물이 그녀의 몸을 통과하여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은 그녀가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님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녀는 우물가에 앉아 빗물에 얼굴을 씻는 신용을 하더니 선비가 있는 사랑방 쪽을 향해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그것이 작별 인사인 것만 같아 덜컥 겁이 났고, 체면이고 뭐고 다 잊은 채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가지 마시오 부디, 가지 마시오니 선비가 빗속을 뚫고 우물가로 달려갔을 때 그녀는 이미 안개처럼 흩어져 사라지고 썩고 선비는 텅 빈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허망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선비는 병석에 눕게 되었는데,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의 병이 더 깊어 약을 써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정성을 다해 간호했지만 선비는 열에 들뜬 채 계속해서 새벽, 여인, 안개 라는 알 수 없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선비의 꿈속에서는 늘 안개 낀 새벽의 풍경이 펼쳐졌고, 그 속에서 여인은 손을 흔들며 멀어지기도 하고 다시 다가와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며 선비의 혼을 쏙 빼놓았습니다. 며칠을 앓던 선비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을 때는 이미 가을이 시작되어 마당에는 낙엽이 뒹굴고 귀뚜라미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헬쑥해진 얼굴로 다시 책상 앞에 앉았지만 그의 귀는 여전히 바깥의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고, 그의 눈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초롱초롱해지며 다가올 새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몸은 야위었으나 정신은 더욱 맑아진 선비는 이제 단순히 그녀를 지켜보는 것을 넘어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그녀의 사연을 들어주어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자신이 공부하던 성리학의 이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현상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옛 서책들을 뒤져가며 귀신이나 정령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책 속에 적힌 내용들은 모두 허황되거나 무서운 이야기들 뿐이어서 자신이 본 그 맑고 순수한 여인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선비는 결국 자신의 진심을 전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가장 좋은 종이와 먹을 준비하여 그녀에게 바칠 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오기 전 그대 머무는 곳에 내 마음도 머무니, 형체 없는 그대여 부디 내 목소리를 들어주어. 선비는 밤새 시를 쓰고 또 고쳤으며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내려 노력했고, 그 정성은 하늘에 닿을 듯 지극했습니다. 선비는 완성된 시를 곱게 접어 우물가 옆 그녀가 자주 서 있던 돌 위에 올려두고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약속된 시간, 세상이 쥐 죽은 듯 고요해지고 푸르스름한 여명이 찾아오자 익숙한 안개와 함께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비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창틈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는데, 그녀는 우물가에 놓인 종이를 발견하고 멈칫하더니 조심스러운 손길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를 펼쳐든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과 감동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본 선비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종기를 품에 안고 선비가 있는 방을 향해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소매 끝으로 눈가를 훔치는 듯한 동작을 취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선비는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지난번처럼 그녀가 사라질까봐 꾹 참으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종이가 있던 자리에 놓아두고는 해가 뜨기 직전에 바람을 타고 다시 사라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고 아침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하자 선비는 급히 우물가로 달려가 그녀가 남기고 간 물건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투명하고 영롱한 빛을 내는 작은 구슬이었는데 만져보니 차갑지 않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선비는 그 구슬이 그녀의 눈물인지 아니면 그녀의 마음을 담은 징표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을 소중하게 손에 쥐고 방으로 돌아와 비단 주머니에 넣어 가슴 깊이 간직했습니다. 이제 선비와 그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되었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교감이 시작된 것입니다. 선비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밤이 오는 것이 두렵지 않았으며 오히려 해가 지기를 기다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생기가 돌았고 그를 읽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라 했던가요? 김선비의 집 담장 밖으로 수상한 그림자가 어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 주막에서는 낯선 사내들이 모여 김선비의 집에 대해 수군거리는 일이 잦아졌고 밤늦게 산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눈에 김선비의 집 마당에서 빛나는 기이한 불빛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도깨비불이라며 두려워했고 개들은 밤마다 김선비의 집 쪽을 보고 지저대어 마을의 분위기가 흉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김선비는 자신의 사랑방 안에서 오직 새벽의 여인만을 생각하며 행복에 젖어 있었으니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풍파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다가오는 밤이 어서 지나고 다시 그녀를 만날 새벽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오늘도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촛불을 밝히고 책을 펼쳤습니다. 어둠은 깊어가고 안개는 다시 마을을 감싸 안으며 선비와 여인의 애틋하고도 위태로운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막 그 깊은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선비와 새벽 여인의 신비로운 만남이 이어지던 어느 날 평화롭던 마을에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바로 김선비의 먼 친척 벌이 되는 최서방이라는 자가 불쑥 마을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최서방은 본래 성품이 교활하고 욕심이 많아 재물을 모으는 데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위인이었는데 도읍에서 장사를 하다 크게 실패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자 몸을 숨길 곳을 찾아 이 깊은 상월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허름한 옷차림에 불쌍한 표정을 짓고 김선비를 찾아와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으니 문간방이라도 좋으니 머물게만 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하였으나 그의 눈동자 속에는 김선비가 가진 넓은 기와집과 비옥한 문전옥답을 탐내는 검은 욕망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씨 착한 김선비는 거절하지 못하고 그를 사랑채 옆 작은 방에 머물게 하였으나 이것이 훗날 자신에게 닥쳐올 큰 화근이 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최서방은 김선비의 집에 짐을 풀자마자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재물이 될 만한 것이 없는지 눈독을 들였는데 그의 눈에 비친 김선비의 생활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얄 수 없는 겉투성이었습니다. 남들은 뼈 빠지게 일해서 곡식을 모으기 바쁜데 김선비는 멀쩡한 대낮에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잠만 자다가 밤이 되면 일어나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저 선비님이라 공부하느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으나 며칠이 지나도 똑같은 행동이 반복되자 최서방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게다가
새벽녘이 되면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몰래 선비의 방 쪽을 훔쳐보았는데 분명 방 안에는 선비 혼자뿐인데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가끔은 알 수 없는 여인의 웃음소리 같은 것이 바람결에 섞여 들려와 등골이 오싹해지곤 했습니다. 최 서방은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무릎을 탁 쳤는데 만약 김선비를 미치광이나 귀신 들린 사람으로 몰아세워 마을에서 쫓아낼 수만 있다면 피부티 하나 없는 선비의 이 으리으리한 집과 땅은 모두 가장 가까운 친척인 자신의 차지가 될 것이라는 계산이 섰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음 날부터 마을의 사랑방이나 주막, 빨래터 등을 돌아다니며 슬슬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그의 입담이 어찌나 좋은지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선비님이 밤마다 귀신과 어울려 노느라 사람 꼴이 말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허공에 대고 낄낄거리는데 그 눈빛이 산 사람의 눈빛이 아닙디다. 내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요. 최 서방은 침을 튀겨가며 없는 말을 보태어 이야기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러고 보니 요즘 선비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더라 하며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더니 최 서방이 퍼뜨린 이야기는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번져나가 살을 붙이고 뼈를 키워 괴담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선비가 밤에 잠을 안 잔다는 정도였던 이야기가 나중에는 선비의 집 우물가에 머리를 푼 처녀 귀신이 살고 있으며 선비가 그 귀신에게 홀려 생간을 빼먹히고 있다는 흉측한 이야기로 변질되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도 김선빈의 집 쪽을 힐끔거리며 수군거렸고 아이들은 밤에 오줌이 마려워도 무서워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이불에 지도를 그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차 동정에서 두려움으로 그리고 혐오로 바뀌어 갔지만 정작 당사자인 김선비는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사랑방에 틀어박혀 지내느라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김선비의 집안일을 돌보는 늙은 하인 박노인은 이러한 마을의 분위기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속을 태우고 있었는데 그는 장터에 나갔다가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고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박노인은 평생을 선비의 집안을 위해 헌신해온 충직한 종이었기에 주인을 음해하려는 최 서방의 속셈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 서방이 마을 사람들에게 선비의 흉을 보는 현장을 목격하고는 당장 달려가 호통을 치고 싶었으나 신분의 벽과 최 서방의 교활함에 말려들까 두려워 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박노인은 매일 아침 마당을 쓸면서 한숨을 내쉬었고 우물가에 놓인 정화수를 갈 때마다 천지신명께 주인을 지켜달라고 비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노인은 저녁상을 들고 사랑방으로 들어가 밥상을 내려놓으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책을 읽던 김선비가 고개를 들어 온화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박노인 표정이 어둡네그려. 박노인은 잠시 주저하다가 결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마을에 도는 흉흉한 소문을 알고 계십니까? 최 서방님이 들어오신 후로 나으리에 대해 좋지 않은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밤마다 귀신과 대화를 한다느니 헛것에 홀렸다느니 하는 말들 말입니다. 선비는 그저 껄껄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허허허, 사람들이 심심해서 하는 소리겠지. 내 떳떳하면 그만 아닌가. 신경 쓰지 말게. 그러나 박노인은 물러서지 않고 더욱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새벽 안개는 잡으려 하면 흩어지고 헛소문은 놔두면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법입니다. 최 서방님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김선비는 박노인의 진심 어린 충고에
잠시 생각에 잠겼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벽의 여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현실의 위기가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박노인을 안심시키려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 알아서 함세, 자네의 충정은 잘 알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말게. 그리고 최서방도 갈 곳이 없어 온 사람이니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마시게. 박노인은 주인의 너무나도 선하고 물은 태도에 가슴을 쳤지만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어 무거운 마음으로 방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비는 다시 책으로 눈을 돌렸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박노인의 새벽 안개라는 말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안개 속의 그녀가 혹여나 이 소문 때문에 해를 입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세차게 불고 구름이 달을 가려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웠는데 최서방은 오늘이야말로 김선비의 약점을 확실히 잡아내리라 마음먹고 몰래 사랑채 뒤편 덤불 속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는 손에 몽둥이를 꽉 쥐고 숨을 죽인 채 선비의 방을 주시했는데 자정이 넘도록 방 안에서는 책장 넘기는 소리만 들릴 뿐 별다른 기척이 없었습니다. 에이, 오늘은 허탕인가 하고 돌아가려던 찰나. 새벽달기 울기 전에 그 고요한 시간이 되자 방문이 스르르 열리고 김선비가 마당으로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최서방은 눈을 크게 뜨고 선비의 행동을 지켜보았는데 선비는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우물가로 걸어가더니 허공을 향해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무언가 말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따라 바람이 차갑습니다. 그대 옷깃을 여미시지요. 선비의 목소리는 다정하기 그지없었으나 최서방의 눈에는 우물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에 그 모습이 소름 끼치도록 기괴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최서방이 눈을 비비고 다시 자세히 보니 희미한 안개 속에서 하얀 형체가 아른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파란 불빛이 선비의 주위를 맴도는 것 같기도 한 기이한 현상이 목격되었습니다. 최서방은 공포에 질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동시에 쾌재를 불렀습니다. 옳거니 진짜로 귀신이 붙었구나. 이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선비를 미치광이로 몰아쫓아내는 건 식은 죽 먹기다. 최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그 자리를 빠져나와 자신의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서방이 이른 아침부터 동네방네 뛰어다니며 내가 똑똑히 봤다. 어젯밤에 선비가 우물가에서 처녀 귀신이랑 히히덕거리는 걸 내 두 눈으로 봤단 말이다. 하고 소리를 질러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나와 최서방의 이야기를 들었고 평소 점잖던 촌장 어른까지 심각한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김선비가 학문에 너무 깊이 빠져 주화인마한 것이 틀림없네. 저대로 두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지도 몰라. 사람들의 공포심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었고 일부 과격한 젊은이들은 당장 횃불을 들고 가서 귀신 들린 집을 불태워야 한다고 성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을의 평화는 깨졌고 김선비의 집은 이제 공포의 대상이자 척결해야 할 흉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김선비는 지난밤 여인과의 만남에서 평소와 다른 기운을 느꼈기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인은 평소처럼 미소를 지어주었지만 그녀의 빛이 예전보다 희미해 보였고 안개 속에 머무는 시간도 짧아진 듯했습니다. 선비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어 왜 그리 슬퍼 보이시오? 라고 물었으나 여인은 대답 대신 우물물을 손으로 가리키며 찰랑거리는 물결만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선비는 그것이 마을의 흉흉한 기운이 우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임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간들의 부정적인 감정과 소란스러움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맑은 영혼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의 적의와 최서방의 탐욕스러운 시선이 그녀의 존재를 위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비는 날이 밝자마자 마당으로 나가 우물을 살펴보았는데 말띠말 같던 우물물이
어쩐지 탁해 보이고 바닥에 검은 이끼가 낀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 노인이 다가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나으리, 우물에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선비는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닐세. 그저 내 마음이 흐려서 물도 흐려 보이는 게지. 그때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집 앞으로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박노인이 깜짝 놀라 대문 쪽으로 달려갔고 선비도 천천히 뒤를 따랐습니다. 대문을 열자 촌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 뒤에는 최서방이 비열한 미소를 띠며 서 있었습니다. 김선비, 자네에게 물을 말이 있어 왔네. 촌장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집에 밤마다 요상한 것이 나타나고 자네가 그것과 어울린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김선비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그저 새벽에 일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며 마음을 다스릴 뿐입니다. 요상한 것이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그러자 최서방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내 어젯밤에 똑똑히 봤소. 당신이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며 귀신을 부르는 것을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밤마다 당신 집 쪽에서 나오는 파란 불빛을 봤다고 하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김선비는 마을 사람들의 눈 속에 서린 두려움과 광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알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두려움을 해소할 희생양이 필요해서 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선비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으나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 입을 여는 순간 그녀가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리고 더럽혀질 것을 알기에 차마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선비의 말은 진심이었으나 이미 의심의 색안경을 낀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촌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정 그렇다면 우리가 굿이라도 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야겠네.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니 거절하지 말게. 구스판을 버린다는 말에 김선비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당의 요란한 징소리와 꽹과리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거친 기운이 집안을 가득 채우면 조용하고 맑은 것을 좋아하는 새벽 여인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제 집에서 굿이라니요. 조상님들 뵙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선비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반대하자 사람들은 더욱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저것 봐. 귀신을 감싸고 도는 꼴을 보니 완전히 홀렸구먼. 최서방이 이간질을 하자 사람들은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두고 보게. 내일 밤에 무당을 데려올 테니 그리 알게. 촌장의 통보를 끝으로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지만 대문 앞에는 여전히 차가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간 후 김선비는 마루에 주저앉아 망연자실에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아무 말 없이 주인의 곁을 지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마당을 피처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이 아름다운 집이 그리고 새벽마다 찾아오던 그 소중한 시간이 이제 곧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최서방은 자신의 방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내일 있을 구판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구판이 벌어져 집안이 난장판이 되고 선비가 발광이라도 하면 그때야말로 선비를 쫓아내고 문서를 가로챌 완벽한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오자 김선비는 다시 사랑방에 불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책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무당이 들이닥칠 텐데 오늘 밤이 어쩌면 그녀를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선비는 붓을 들어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편지를 썼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나 내 마음은 변치 않으리다. 부디 몸을 피하시오. 선비는 편지를 품에 넣고 평소보다 일찍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숲에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습니다. 선비는 우물 난간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오늘 밤 그녀가 나타나 주기를,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시간이 흘러 새벽이 가까워지자 어김없이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안개는 평소의 맑은 흰색이 아니라 약간 검푸른 빛을 띠고 있어 불안감을 자아냈습니다. 선비가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데 안개 속에서 여인의 형체가 희미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흐릿했고 마치 바람에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선비는 안타까움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 역시 마을의 소란과 다가오는 위협을 이미 느끼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선비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품속의 편지를 꺼내어 돌 위에 올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고 횃불의 불빛이 담장 위로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최서방이 마을 청년들을 데리고 감시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새벽, 선비와 여인, 그리고 담장 밖의 감시자들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선비는 편지를 놓지도 물러서지도 못한 채 우두커니 서 있었고 여인은 슬픈 눈으로 선비를 바라보다가 안개 속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담장 밖에서는 거봐, 불빛이 보인다니까 하는 최서방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되었고 평화로웠던 새벽의 밀회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그리고 이 집을 지켜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마을 전체였고 그를 돕는 이는 늙은 하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과연 선비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밤은 더욱 깊어만 가고 새벽이 오는 것이 두려운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만 갔습니다. 무당을 불러 굿을 버리겠다는 촌장의 통보가 있은 뒤 김선비의 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날이 밝았으나 선비의 마음은 여전히 칠흑 같은 밤과 다를 바가 없었고 마당의 꽃나무들조차 주인의 근심을 아는지 고개를 푹 숙인 채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는 벌써부터 구판을 준비하느라 진글 닦고 돼지를 잡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선비에게 마치 사형 집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려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박노인은 아침밥을 지어 올렸으나 선비는 수저를 들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멍하니 방문을 열어둔 채 우물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오늘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면 그녀에게 어떻게 이 위급함을 알리고 피신시켜야 할지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선비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학문과 도리가 이런 무지몽매한 폭력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한편 최서방은 마을 회관에 앉아 으스대며 사람들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선비가 귀신에 홀려 이성을 잃었다고 떠벌리며 이번 굿이야말로 마을의 안녕을 위한 성스러운 의식인 양포장했지만 속으로는 구판이 끝나고 나면 혼비백산한 선비를 몰아내고 집문서를 차지할 계획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자자, 다들 횃불을 넉넉히 준비하시오. 귀신이란 놈은 본래 불을 무서워하는 법이니 내일 새벽 동이 트기 전에 들이닥쳐서 아주 혼쭐을 내줘야 합니다. 최서방의 선동에 넘어간 마을 청년들은 대나무를 잘라 횃불을 만들고
안악들은 굽판에 쓸 떡과 과일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박했지만 그 순박함이 잘못된 믿음과 결합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광기가 될 수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김선비의 집은 이제 정화해야 할 부정한 장소이자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김선비는 방 안에 앉아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왜 하필이면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 그 짧은 새벽의 틈새에만 나타나는 것일까? 그리고 왜 항상 우물가를 서성이다가 해가 뜨면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일까? 선비는 문득 그녀가 단순한 원혼이 아니라 이 집터와 우물을 지키는 지신이거나 새벽 이슬이 맺혀 생겨난 정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부 때부터 이 집 우물물이 유난히 맑고 달아서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했다는 이야기가 떠올랐고 흉년이 들어도 이 집의 뒷뜰만은 항상 푸르름을 유지했던 것도 다 그녀의 보살핌 덕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만약 그녀가 이 땅의 생명력 그 자체라면 무당이 와서 요란한 징을 치고 부정을 쫓는다며 소금을 뿌려댈 때 그녀는 큰 상처를 입고 영영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선비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아파왔고 그녀를 지키는 것이 곧 이 집과 자신의 뿌리를 지키는 일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해는 어느덧 중천에 떴으나 김선비의 집 마당에는 햇살마저 비켜가는 듯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박노인은 마당을 쓸다 말고 빗자루를 쥔 채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평생을 선비님 모시고 조용히 살았는데 말년에 이게 무슨 난리란 말인가. 박노인은 최서방이 데려온 낯선 사내들이 담장 너머로 집 안을 힐끔거리는 것을 보고는 분통이 터져 당장이라도 달려나가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오히려 선비에게 해가 될까봐 참을린 자를 가슴에 새기며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몰래 숨겨두었던 귀한 청주 한 병을 꺼내들고 사랑방으로 향했습니다. 나으리, 속이 타실 텐데 이거라도 한 잔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박노인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위로에 선비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받았습니다. 술 한 잔이 들어가자 선비의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 혈색이 도는 듯 했습니다. 선비는 박노인을 자리에 앉히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노인, 자네는 내일 새벽 구판이 벌어지기 전에 마을을 떠나 잠시 피신에 있게나. 험한 꼴을 보이고 싶지 않네. 그러나 박노인은 펄쩍 뛰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제가 나으리를 두고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내일 놈들이 들이닥치면 이 늙은이의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대문을 막아서겠습니다. 충직한 종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며 선비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려도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선비는 박노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네. 허나 절대 몸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네. 우리는 폭력이 아니라 진심으로 맞서야 하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소란스러움도 잦아들고 사방은 다시 고요한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로운 정적이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긴장된 침묵과도 같았습니다. 김선비는 사랑방에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다가올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책을 읽으며 기다렸을 새벽이지만 오늘은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선비는 품속에서 지난번 그녀가 남기고 간 구슬을 꺼내어 만지작거렸습니다. 구슬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고 희미한 빛이 새어 나와 어두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선비는 그 빛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대가 사람이든 귀신이든 상관없어. 내 그대를 연모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으니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대를 지키리다. 선비의 다짐은 어둠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드디어 멀리서 첫 딸기 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창호지 문틈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선비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선비는 서둘러 방문을 열고 대도를 내려섰습니다. 마당에는 여느 때보다 짙은 안개가 깔려 있어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선비는 더듬더듬 우물가로 향하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불렀습니다. 나타나 주시오. 제발 한 번만 더 얼굴을 보여주시오. 우물가에 다다르자 안개 속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선비가 숨을 멈추고 바라본 곳에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하얀 소복은 흙탕물이 튄 듯 얼룩져 보였고 단정했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으며 무엇보다 그녀의 몸을 감싸던 신비로운 빛이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여인은 선비를 발견하고는 슬픈 눈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맺히지 못한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입술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대여, 내 말이 들리시오. 마을 사람들이 오늘 아침 이곳으로 들이닥칠 것이오. 부디 이곳을 떠나 몸을 피하시오. 내 목숨을 걸고 막을 터이니 그대는 안전한 곳으로 가시오. 선비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떠날 수 없는 주제, 아니 떠나면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지방령과도 같은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천천히 손을 들어 우물을 가리키더니 다시 집 전체를 휘둘러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였습니다. 선비는 그 몸짓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 집이 곧 나이고 내가 곧 이 집입니다. 그녀는 이 오래된 고택과 우물의 기운이 뭉쳐 만들어진 존재였기에 집을 버리고는 어디로도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선비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를 피신시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녀를 살리려면 이 집을 지켜야 했고 이 집을 지키려면 마을 사람들의 오해와 광기를 잠재워야만 했습니다. 선비는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장한 각오가 솟구쳤습니다. 그렇다면 내 곁에 있으시오. 내가 당신의 방패가 되겠소. 선비가 단호하게 말하자 여인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방울이 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눈물방울이 땅에 닿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물이 떨어진 자리에서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더니 순식간에 자라나 작은 꽃을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눈물이었고 치유의 힘을 가진 이슬이었습니다. 선비는 그 기적 같은 광경을 보며 그녀가 결코 해로운 존재가 아님을, 오히려 이 땅을 축복하는 고귀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보시오, 당신은 생명을 살리는 분이시오.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야 하오. 선비는 흥분하여 말했지만 여인은 슬픈 표정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인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과 탐욕이 얼마나 깊고 어두운지 이미 알고 있었기에 작은 기적만으로는 그들의 광기를 멈출 수 없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수많은 횃불의 불빛이 일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둥둥둥, 징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서방과 무당,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횃불의 붉은 빛이 안개를 뚫고
마당까지 비쳐 들어오자 여인은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찌푸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불과 소음은 그녀에게는 독극물과도 같은 상극이었습니다. 선비는 급히 그녀 앞을 막아서며 외투를 벗어 그녀를 가려주려 했지만 그녀의 몸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습니다. 안 돼. 사라지지 마시오.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았소. 선비가 애타게 외쳤지만 여인은 안개 속으로 녹아들어가며 우물 속으로 스며드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문이 쾅하고 열리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저기 있다. 김선비가 우물가에 서 있다. 최서방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당은 붉은 옷을 입고 양손에 칼을 든 채 춤을 추며 들어왔고 그 뒤로 횃불을 든 마을 청년들이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마당을 에워쌌습니다. 나오너라. 이 집 구석구석 숨은 잡귀야. 내 칼을 받아라. 무당의 고함 소리에 놀란 새들이 숲에서 날아올랐고 고요하던 새벽의 정취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김선비는 우물가에 홀로 서서 그 무시무시한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우물이 있었고 그 우물 안에는 공포에 떨고 있을 그녀가 숨어 있었습니다. 선비는 두 팔을 벌려 우물을 막아서며 사람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다들 물러가시오. 이곳은 내 집이오. 함부로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오. 선비가 호통을 쳤지만 이미 흥분한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촌장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김선비, 비키게 자네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저 우물에 귀신이 붙어서 자네 전기를 빨아먹고 있다지 않은가. 최서방은 비열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우물을 메워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귀신이 다시는 나오지 못합니다. 우물을 메운다는 말에 선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우물이 막히면 그녀는 영영 갇히게 되거나 소멸해 버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 우물은 조상대대로 내려온 생명줄입니다. 절대 손댈 수 없습니다. 선비는 결사적으로 외쳤습니다. 무당은 쌀을 한 움큼 집어 우물 쪽으로 뿌리며 주문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퇴퇴,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쌀알이 선비의 얼굴과 몸에 따갑게 부딪혔지만 선비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이 뛰어나와 선비 곁을 지키며 울부짖었습니다. 이놈들아, 천벌이 무섭지 않느냐. 어서 썩 꺼지지 못할까. 하지만 청년들 몇 명이 달려들어 힘없는 박노인을 밀쳐내고 제압했습니다. 박노인은 바닥에 나뒹굴면서도 주인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고 최서방은 인부들에게 눈짓을 보내어 흙과 돌을 담은 지게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정말로 우물을 메워버릴 작정이었습니다. 김선비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힘으로는 저들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우물 안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깊은 땅 속에서 물이 끓어오르는 듯한 소리 같기도 하고 여인의 울음소리 같기도 한 공면금이었습니다. 우물물이 거칠게 출렁거리더니 우물 입구로 하얀 김이 맹렬하게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의 불꽃들이 그 바람에 흔들리며 꺼질 듯 위태로워졌고 사람들은 놀라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거 봐라. 귀신이 화를 낸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서방도 겁을 집어먹고 주춤거렸지만 곧 다시 소리쳤습니다. 겁먹지 마라. 저게 다 요술이다. 어서 돌을 붓지 않고 뭐 하느냐. 그의 재촉의 인부 하나가 돌덩이를 들어 우물 안으로 던지려 했습니다. 김선비는 반사적으로 그 인부에게 달려들어 돌을 빼앗으려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무지한 놈들아, 제발 멈춰라. 선비는 흙바닥에 넘어지면서도 우물 입구를 몸으로 덮었습니다. 그의 옷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갓은 벗겨져 나뒹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내 시체를 넘기 전에는 아무도 이 우물에 손끝 하나 댈 수 없다. 없다. 선비의 처절한 외침이 마당을 울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으나 최서방은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보시오 귀신에게 완전히 씌어서 사람도 못 알아봅니다. 저 사람을 끌어내고 굿을 계속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가 나더니 맑았던 새벽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마당을 덮었습니다.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횃불들은 치익 소리를 내며 하나둘씩 꺼져갔고 마당은 다시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빗줄기는 마치 하늘이 놓아여 퍼붓는 듯 거셌고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처마 밑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빗속에 엎드린 채 우물을 끌어안고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그의 등을 때렸지만 그는 우물 안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온기를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아직 거기에 있다는,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새벽 안개와 빗줄기가 뒤섞여 마당은 마치 꿈속의 풍경처럼 몽환적이고도 기괴하게 변해갔습니다. 무당은 비에 젖은 옷을 털며 투덜거렸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굿을 할 수 없어. 부정탄다. 부정타. 최서방은 분한 듯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비오비가 그치면 바로 우물을 메울 테니 기다리시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이미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를 귀신의 노여움이라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선비는 빗속에서 고개를 들어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사람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처연하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물 안에서 다시 한번 빛이 번쩍였습니다. 이번에는 희미한 빛이 아니라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푸른 빛기둥이 우물 밖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빗줄기마저 그 빛을 피해가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고 최서방은 엉덩방아를 찌으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김선비만이 그 빛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빛속에서 여인의 형체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수줍은 소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물보라를 일으키는 거룩하고도 두려운 여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질 시간이, 그리고 모든 오해와 진실이 충돌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내가 여기 있어. 빛은 더욱 강렬해지며 온 마을을 집어삼킬 듯 팽창해 나갔습니다. 우물 속에서 솟구쳐 오른 푸른 빛기둥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새벽 하늘을 뚫고 올라가 마치 하늘과 땅을 잇는 거대한 다리처럼 보였는데 그 빛은 눈이 시릴 정도로 찬란했지만 결코 사람을 해치거나 태우는 사나운 불기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빛이 닿는 곳마다 공포에 질려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살기로 가득 찼던 마당의 탁한 기운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신비로운 정화의 힘이 느껴졌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우물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그 빛의 장막 안으로는 물방울 하나 침범하지 못하고 튕겨나가 김선비와 우물은 마치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고요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는데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대자연의 위엄이자 경이로움 그 자체였기에 감히 입을 여는 자가 없었습니다. 빛의 중심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여인은 더 이상 안개 속에 숨어있던 수줍은 소녀가 아니었으며
물의 기운을 머금은 긴 머리카락이 공중에서 물결치고 옷자락은 바람이 없어도 스스로 우아하게 흩날리는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땅을 딛지 않고 우물 위에 둥실 떠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마을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으나 그 안에는 분노나 원망 대신 깊은 연민과 슬픔이 담겨 있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들어 빗줄기를 가르자 공중에 흩어져 있던 물방울들이 모여들어 수정처럼 맑은 구슬들이 되었고 그것들이 마당에 떨어지자 짓밟혀 뭉개졌던 화초들이 기적처럼 다시 고개를 들고 싱싱하게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 무당은 들고 있던 칼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연광님이시여 지신 할매시여 제가 눈이 멀어 귀한 분을 몰라 뵙고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무당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들이 귀신을 쫓으려 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최서방만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씩씩거리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다 속임수다. 김선비가 요술을 부리는 거야. 저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여우가 둥합한 요물이라고 못들 하느냐. 어서 불을 질러라. 최서방은 바닥에 떨어진 횃불을 다시 집어들고 우물가로 돌진하려 했으나 비에 젖은 횃불은 매캐한 연기만 내뿜을 뿐 불이 붙지 않았고 그의 발은 진흙탕에 미끄러져 우스꽝스러운 꼴로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김선비는 빛 속에서 천천히 걸어나와 엎드려 있는 마을 사람들과 진흙투성이가 된 최서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옷은 초라해 보일지 모르나 그의 표정과 자세에는 서슬 퍼런 기백이 서려 있어 그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선비는 낮지만 힘이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보시오. 당신들이 귀신이라 부르며 없애려 했던 분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시오. 이분은 우리 마을의 우물이 마르지 않게 하고 땅이 메마르지 않게 돌봐주신 새벽의 정령이시오. 선비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사람들의 귓가에 명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밤마다 깨어 있었던 것은 사악한 짓을 꾸미기 위함이 아니라 이 고마운 분께 감사를 표하고 그 맑은 기운을 배우고자 함이었소. 헌데 당신들은 욕심에 눈이 멀어 돌을 던지고 우물을 메우려 했으니 이것이 천벌 받을 짓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선비의 호통의 마을 촌장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사죄했습니다. 김선비, 우리가 어리석었네. 최서방의 말만 믿고 자네를 의심하고 귀한 터를 망칠 뻔했어. 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네.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자 최서방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 되었으나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아니요, 저건 다 헛것이오. 내 눈에는 흉측한 귀신으로 보인단 말이오. 그때 우물 위에 떠있던 여인이 최서방을 향해 손을 뻗자 최서방의 눈앞에 환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귀신의 모습이 아니라 최서방 자신의 탐욕스럽고 일그러진 내면의 얼굴이 거울처럼 비치는 환영이었습니다. 최서방은 자신의 추악한 본 모습을 마주하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의학절이 치워 오지마. 최서방은 허공에 대고 팔을 휘저으며 뒷걸음질 치다 빗물 고인 웅덩이에 엉덩방아를 찍고 허우적거리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다 귀신이 나를 잡으러 왔다. 그는 갓도 잃어버리고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모른 채 마을 어귀를 향해 줄행랑을 쳤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초량하고 우스운지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것 없음을 보여주는 꼴이었습니다. 최서방이 사라지자 마당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고 먹구름이 걷히며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아침 햇살이 비치자 우물가의 푸른 빛기둥은 서서히 옅어지며 부드러운 안개로 변해갔습니다. 여인은 마지막으로 김선비를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이전의 슬픈 미소가 아니라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하고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여인은 아침 햇살 속으로 천천히 녹아들어가며 선비의 귓가에 바람결 같은 목소리를 남겼습니다.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편안히 물속으로, 흙 속으로 돌아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늘 이곳에 머물 것입니다. 그녀의 형체는 사라졌지만 마당 가득 피어오르는 맑은 물 냄새와 풀 내음이 그녀가 여전히 그곳에 존재함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멍하니 서 있다가 안개가 걷히고 평범한 아침 풍경으로 돌아온 우물가를 보며 꿈에서 깬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당은 짐을 챙기며 촌장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 터는 명당 중에 명당이니 앞으로는 절대 함부로 대하지 마시오. 김선비는 보통 사람이 아니니 귀하게 모셔야 마을에 탈이 없을 것이오. 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 뒤 마당에는 김선비와 늙은 하인 박노인만이 남았습니다. 마당은 구판을 벌이려던 흔적과 빗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개운했습니다. 박노인은 흙투성이가 된 선비의 옷을 털어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나으리,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몸은 다치신 데 없으십니까? 선비는 박노인의 어깨를 다독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나는 괜찮네. 자네야말로 고생이 많았지. 우리가 이 집을 지켰네. 박노인.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새 겪은 그 엄청난 일들이 마치 한바탕 꿈처럼 느껴졌지만 우물가 돌틈에 새로 돋아난 파릇한 새싹들이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우물가로 다가가 두레박을 내리고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맑은 물이 찰랑거리며 올라오자 선비는 그 물로 세수를 하고 손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우물물이 얼굴에 닿자 지난밤의 피로와 긴장이 씻겨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선비는 물을 한 모금 마셨는데 그 맛이 예전보다 훨씬 달고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박노인, 이 물 좀 마셔보게. 정말 달고 시원하네. 박노인도 다가와 물을 마시고는 감탄했습니다. 허허, 정말 꿀물 같습니다. 그분이 선물을 남기고 가신 모양입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껄껄 웃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음침한 소문도 탐욕스러운 시선도 더 이상 머물 자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맑은 물과 따뜻한 햇살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비에 젖고 밤새 떨었을 주인을 위해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오고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 평화로운 아침의 풍경을 완성했습니다. 박노인은 쌀을 불려 흰 죽을 끓이고 지난 겨울에 담가둔 동치미를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요란한 잔치 음식보다는 속을 편안하게 달래줄 담백한 음식이 제격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마루에 앉아 젖은 옷을 갈아입고 나온 김선비는 갓 떠오른 해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하나까지도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아침이었습니다. 박노인이 소반의 죽 한 그릇과 동치미 그리고 간장을 담아 내왔습니다. 나으리, 시장하실 텐데 어서 드십시오. 속을 좀 드셔야지요. 김선비는 수저를 들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죽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오장육부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맛있네. 정말 맛있어. 내 평생 먹어본 죽 중에 가장 맛이 좋네. 선비의 칭찬에 박노인의 얼굴에도 주름진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으리가 무사하시니 죽맛도 꿀맛이지요. 이제 발 뻗고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아침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김선비와 박노인은 마당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버리고 간 횃불 막대기들을 치우고 짓밟힌 화단 흙을 돋워주며 진흙탕이 된 바닥을 쓸어냈습니다. 몸을 움직여 땀을 흘리자 밤새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고 잡념도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몇몇이 미안한 마음에 빗자루와 삽을 들고 찾아와 말없이 정리를 도왔습니다. 그들은 김선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는 못했지만 묵묵히 일손을 보태며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선비는 그들에게 굳이 쓴소리를 하지 않고 그저 고맙소, 수고가 많소 하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용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임을 선비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심때가 지나자 마당은 예전보다 더 깨끗하고 정갈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물가 주변에는 고운 모래를 새로 깔았고 넘어진 돌담도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앞으로 우물 청소는 우리가 돕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라고 약속했습니다. 김선비의 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꺼림칙한 곳이 아니라 가장 신성하고 귀한 곳으로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사람들이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긴장이 완전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사랑방 툇마루에 걸터앉아 자신의 집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기와지붕 위로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참새들이 날아와 지저귀는 소리가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선비는 낮잠을 자지 않고 서재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오늘 겪은 일들과 자신의 감정을 시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비바람 몰아쳐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고 흙탕물이 일어도 맑은 샘은 다시 솟아나네. 선비는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가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이제 밤이 오고 다시 새벽이 오겠지만 선비는 더 이상 초조하게 기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항상 곁에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비는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들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다가올 저녁을 편안한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집안 곳곳에 스며든 따뜻한 기운이 선비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는 듯한 오후였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가고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온 지도 어느덧 계절이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뜨겁던 여름의 열기는 서늘한 가을바람에 실려가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입김이 호호 나오는 초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그날의 기이하고도 신비로웠던 사건 이후 김선비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귀하고 성스러운 장소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귀신이 나온다며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몸이 아프거나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 이른 새벽 김선비의 집 대문 앞을 찾아와 조용히 기도를 올리고 가곤 했습니다. 그들은 우물 속에 사는 그 신비로운 여인이 자신들의 간절한 바람을 들어주고 마을을 굽어 살펴줄 것이라 굳게 믿게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러한 변화는 김선비에게도 큰 위안이 되었는데 더 이상 자신을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고 따뜻한 이웃으로 대해주는 그들의 마음이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김선비의 일상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는데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밤을 새워 무언가를 기다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비는 해가 지면 일찍 잠자리에 들고
동이 트기 전 가장 맑은 기운이 감도는 새벽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는 여전히 새벽 안개가 자욱한 우물가로 나가는 것을 빼먹지 않았지만 그것은 예전처럼 애타는 그리움이나 안타까움 때문이 아니라 마치 오래된 벗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선비는 우물가에 서서 맑은 물을 한 바가지 길어 올린 뒤 수면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나지기 아침 인사를 건네곤 했습니다. 간밤에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그대의 맑은 기운 덕분에 상쾌한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우물물은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며 선비의 인사에 화답하는 듯했고 아침 이슬을 머금은 마당의 풀잎들은 반짝이는 빛으로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김선비는 그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꿨을 뿐임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에 내려앉는 하얀 서리에서도 처마 끝을 스치고 지나가는 맑은 바람 속에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우물물 속에서 그녀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비는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눈앞에 붙잡아두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세상 어디에나 스며들어 있음을 깨닫고 함께 호흡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녀는 비가 되어 내리고 안개가 되어 감싸며 햇살이 되어 비추는 자연 그 자체가 되어 선비의 곁을 영원히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 덕분에 선비의 얼굴에는 늘 온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그의 글 읽는 소리는 더욱 깊고 그윽해져 듣는 이들의 마음까지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선비를 새벽 선비님이라고 부르며 존경심을 표했는데 이는 그가 새벽의 정령과 소통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가 보여준 넓은 아량과 인품 때문이었습니다. 선비는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고 모함했던 사람들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미안해할까봐 먼저 다가가 안부를 묻고 굳은 일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마을 아이들을 위해 사랑방을 서당으로 개방했는데 낮이면 아이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울려 퍼져 마을 전체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아이들은 김선비의 무릎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했고 선비는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우물 속의 그녀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너희들의 마음도 저 우물물처럼 맑고 깊게 자라야 한단다. 선비의 가르침은 아이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마을은 점차 예의 바르고 활기찬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한편 욕심을 부리다 마을에서 도망친 최서방에 대한 소문이 가끔 바람결에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듣자 하니 그는 먼 타지방으로 가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전처럼 남을 속이거나 요행을 바라지 않고 땀 흘려 일한 만큼만 먹고 사는 정직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선비는 그 소식을 듣고 박노인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이제야 비로소 진짜 사람 사는 맛을 알게 된 모양일세. 어찌 보면 그날의 일이 그에게도 약이 된 것이 아니겠나. 선비는 최서방이 언젠가 마음의 짐을 덜고 고향으로 돌아온다면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움은 흐르는 물에 씻겨 내려갔고 남은 것은 오직 사람에 대한 연민과 정뿐이었습니다. 겨울 준비가 한창인 어느 날 오후 김선비와 박노인은 마당 한 구석에 겨우내 뗄 장작을 차곡차곡 쌓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힘이 넘쳐 보였는데 이는 마음이 편안해지니 몸도 따라서 건강해진 덕분이었습니다. 나으리, 올해는 장작을 넉넉히 준비했으니 아무리 추운 동장군이 와도 끄떡없겠습니다. 박노인이 땀을 닦으며 호탕하게 웃자 선비도 지게를 내려놓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자네 덕분에 올겨울도 따뜻하게 나겠어. 우리 아궁기에 불을 지피면 그 온기가 저 우물가까지 전해질 테니 그녀도 춥지 않겠지. 두 사람은 일하다 말고 잠시 허리를 펴고 맑고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눈부시게 부서져 내리고 어디선가 날아온 까치 한 쌍이 감나무 꼭대기에 앉아 정겹게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마을의 집집마다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선비의 집 부엌에서도 박노인이 저녁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갓 수확한 무로 시원한 묵국을 끓이고 햅쌀로 윤기 흐르는 밥을 지었습니다. 아궁이 속 장작이 타닥타닥 타오르며 붉은 불꽃을 춤추게 했고 가마솥 뚜껑 사이로 새어나오는 김은 부엌을 포근한 안개처럼 감쌌습니다. 박노인은 정성스럽게 상을 차려 사랑방으로 들고 갔습니다. 나으리, 진지 드십시오. 오늘은 무가 아주 달게 익어서 국물 맛이 일품입니다. 선비는 책을 덮고 웃으며 상을 받았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이야말로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김선비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천천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으로 국을 한술 뜨자 뜨거운 김과 함께 무의 달큰한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국물을 목으로 넘기니 따뜻한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온몸으로 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시원하고 맛이 좋네. 박노인의 솜씨는 갈수록 좋아지는구려. 선비가 칭찬하자 문 밖에서 대기하던 박노인이 기분 좋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입에 맞으시다니 다행입니다. 많이 드시고 기운 차리십시오. 창호지 문 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방 안은 온돌의 열기와 사람의 온기로 훈훈하기만 했습니다. 선비는 밥알 하나하나를 꼭꼭 씹으며 평범한 일상이 주는 행복을 음미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박노인은 숭늉을 한 그릇 내어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으리, 밤이 긴데 말동무라도 해드릴까요? 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노인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화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밤과 고구마를 구우며 도란도란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노인이 젊었을 적 겪었던 호랑이 이야기며 선비의 좁은 힘에 얽힌 무용담들이 밤이 깊도록 이어졌습니다. 타닥거리며 익어가는 군고구마 냄새와 구수한 숭늉 냄새, 그리고 두 사람의 낮은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사랑방은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창밖에는 싸락눈이 내리기 시작했는지 사락사락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마저도 자장가처럼 평온하게 들렸습니다. 밤이 이슥해지자 박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올리고 물러갔습니다. 나으리, 편안히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선비는 자네도 푹 쉬게나 하고 답하며 이부자리를 폈습니다. 하얀 호티불에서는 햇볕에 잘 말린 뽀송뽀송한 냄새가 났습니다. 선비는 베개에 머리를 누이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석가래 사이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잠들기 전 습관처럼 마음속으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오늘도 덕분에 잘 지냈소. 밖에는 눈이 오는 모양인데 당신이 있는 그곳은 춥지 않소. 부디 따뜻한 꿈속에서 편안하기를 바라오. 선비의 기도는 소리가 되어 나오지 않았지만 그 마음의 파동은 분명 우물가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선비는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며 서서히 잠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꿈속에서는 언제나처럼 맑은 안개가 피어오르고 그 안개 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꿈속의 만남은 슬프거나 애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꿈속에서 함께 꽃길을 거닐고 시를 읊으며 차를 마시는 평범한 연인들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현실과 꿈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삶과 죽음, 사람과 정령의 구분이 의미가 없어지는 그 평화로운 세계에서 선비는 진정한 안식을 찾았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규칙적이고 고요하게 변해갔고 입계에는 엷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깥 세상은 이제 하얀 눈으로 뒤덮여 온통 은색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김선비의 기와 지붕 위에도, 마당의 장독대 위에도, 그리고 신비로운 우물 뚜껑 위에도 소복이 눈이 쌓였습니다. 눈은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소음을 덮어버리고 오직 고요한 침묵만을 남겨두었습니다. 우물 안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맑은 물이 솟아오르고 있었는데 그 물은 얼지 않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며 대지의 숨결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따뜻한 물기운이 바로 그녀가 선비에게 보내는 답장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걱정 말고 푹 주무세요. 그렇게 김선비의 집은 긴 겨울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불이 꺼지고 개 짖는 소리마저 잦아든 깊은 밤. 세상은 곤히 잠든 선비의 꿈을 지켜주기 위해 숨을 죽였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새벽이 거칠 때만 나타나는 여인을 사랑했던 한 선비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그리고 할머니가 손자에게 들려주는 자장가 속에 담겨 영원히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듣는 이들에게 사랑의 진정한 의미와 자연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소박한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밤은 깊었고 창밖에 바람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김선비가 따뜻한 이불 속에서 행복한 꿈을 꾸듯 여러분도 이제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편안한 잠을 청할 시간입니다. 머리맡에 둔 근심과 걱정은 새벽 안개와 함께 사라질 것이니 부디 마음을 비우고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드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여러분의 창가에도 맑은 햇살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찾아와 있을 것입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좋은 꿈 꾸십시오.